오늘은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회사가 법인이 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가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 건물인데 한 10년 쓰면은 건물이 좀 낡아지고 또 20년, 30년 지나면은 때로 부고 또 새로 짓고 그럴 수 있잖아요. 즉 건물의 가치 감소분을 반영한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걸 감가상각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감가한다.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한다. 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을 배분한다. 회계학에서는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감가상각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1억에 취득했다. 1억에 취득하고 그러면 뭐 10년 내역연수를 적용한다. 그럼 1년에 10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 1000만원 대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원. 그럼 자산을 표시한다. 건물 1억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원. 그 남는 거는 9천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매년 한다.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BS상 장부가액 BS상 장부가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이다. 그러면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취득원가를 당해자산의 효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중요하겠죠.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건물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 그러면 10년이고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다. 그러면 10년간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세법은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이 임의상각비입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계에 보시면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계산한다는 거죠.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계산한다. 근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도 되고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거 이렇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5년 지나서 판다. 건물을 5년을 지나서 판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가 5천만원, 장부가액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비익산 장부가액은 5천만원. 근데 건물을 그때 5년 지나니까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2억 원. 그러면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5천만 원이니까 장부가액 5천만 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 이렇게 빼면은 1억 5천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 양도차익.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게 송금 처리한 게 5천만 원. 이익 본 게 1억 5천만 원. 그러면 세금은 1억 원 낸다는 거죠. 1억 원. 1억 5천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계상분 5천만 원 뺀 1억 원만큼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면 2억 원에서 1억 원 뺀 여기 1억 원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든지 이 감가상각 계산 겁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만큼 송금 인정받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뺀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근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2억 원에서 장부가액, 건물 장부가액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든 계상하지 않든 어차피 처분이익, 이 처분이익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처분이익. 처분이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금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절세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처분을 가정한다는 하는 경우다. 건물 처분을 가정할 경우 절세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굳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처분이익에 반영돼 가지고 세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해도 되고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 이거 규정하고 있어요. 세법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다. 감가상각 방법 이게 다 있어요. 규정이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절차 감가상각 방법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 시부인 처리 감가상각비를 이 건물 1억 원에 샀잖아요. 근데 뭐 내용연수 2년 해가지고 한 번에 5천만 원 계산하고 이런 거 인정 안 되는 겁니다. 내용연수도 딱 정해놨어요. 건물은 뭐 20년 정도 해가지고 내용연수 정해놓고 감가상각비를 함부로 많이 계산해가지고 송금을 많이 받는 거, 송금 처리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있다는 겁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있다. 한도액. 딱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딱 한도액만큼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일단 취득원가 알아야 되고 내용연수 알아야 되고 잔존계약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근데 세법은 또 잔존가액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 잔존가액 이런 거를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잔존가액을 0원으로 한다. 세법은 잔존가액을 0원으로 규정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도 기준 내용연수 해가지고 건물은 20년, 차량은 5년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내용연수를 다 정해놨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뭐 1억 원씩 2억 원짜리 기계장치 샀는데 1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한도액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 계산했고 감가상각비 한도가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 불산이 된다는 겁니다. 감가상각 방법도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인이 계상한 경우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임의상각제도다. 그러니까 결산조정이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한다. 회사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임의상각제도라는 겁니다. 다만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나 감면받는 경우 이때는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기 문제 보시면 기계장치를 취득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법은 임의상각제도다. 어차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취득가액 1,000만원, 신고 내용수 5년, 정률법 상각.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다. 이 감가상각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한다. 건물 이런 게 건물이 제일 중요해요. 건물은 중요하고 차량 비품 잘 나옵니다. 비품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 영업권 개발비가 진짜 잘 나와요. 개발비 회사가 개발비를 계산하잖아요. 무형자산으로 기업 재무회계 보시면 나옵니다. 재무회계 회사가 법인이 개발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식별 뭐 가능성이 있고 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요건 충족한 경우 개발비를 회사가 계산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개발비를 자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비인데 비용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말 그대로 회사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사용수익 한다. 축구장 있죠. 회사가 축구장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하고 그 축구장을 사용수익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영업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가치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토지가 10년 전에는 1억이다. 근데 10년 지나니까 5억으로 오르고 이럽니다. 토지는 가치가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치가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감소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게 주석 한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에다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다.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축구장을 기부한 다음에 국가에나 서울시에다 기부하고 다시 그 자산을 축구장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기부를 했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장부가액. 축구장의 시가가 얼마다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국가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개발비는 여기 나와있죠. 상업적인 생산. 법인이 개발비는 자산으로 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그 다음에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제품을 판매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장기 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 회사가 돈을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장기로 나눠가지고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한 번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할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할부로. 회사가 우리 같은 경우 할부로 카드 할부로 물건 하는 경우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장기 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은 매입자의 자산이다. 사업에 사용한 시점부터 매입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본다. 내가 옷을 샀다. 옷을 샀는데 안 입고 있다가 옷을 나중에 입잖아요. 그 겨울 옷을 여름에 사면은 여름에는 당연히 안 입고 겨울 대간이 되면은 겨울 옷을 입는다. 그러면 그 입는 시점,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 자산을 본다는 겁니다. 기계를 샀는데 처음에 사가지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막 개업했는데 주문이 없다. 그러면은 좀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가상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2020년 5월 1일에 샀는데 사업에 사용한 시점은 2010년 10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한도에 구할 때 12분의 3을 곱한다는 겁니다. 12분의 3을 곱한다.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12분의 3을 곱해가지고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는 법인이 자산으로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봐서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뭐 금융리스 자산이잖아요. 이 리스 재무에게 리스 보면 금방 이해가 됐는데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본다. 금융리스가 있고 운용리스가 있으면은 금융리스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중급회계 보시면 나와요. 리스회계가 특수회계 해가지고 금융리스가 있고 운용리스가 있다. 근데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본다. 이거 당연한 건데 그 중급회계 파트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또 주의할 게 가동을 중단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이 안다. 근데 보면 일시적인 유유설비잖아요. 기계장치 쓰다가 잠깐 안 쓴 거. 그런 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유유설비는 사업에 사용하다가 그 주문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잠깐 쉬는 기계잖아요. 주문이 들어야지 기계장치 돌리고 주문이 안 들어오면은 기계장치 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그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는 겁니다. 아예 안 쓰는 것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화, 골동품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특징 해가지고 법인은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몇 년? 신고 내용연수죠.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신고를 만약 5년으로 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 정률법 기계장치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세무서에다가 신고,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 내용연수 뭐 5년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세법상 한도액이 딱 구해지는 거죠. 이제 세법상 기계장치가 1,000만원이고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 내용연수 5년, 신고 내용연수가 5년이다. 내용연수를 5년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한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는 계속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임의로 신고 방법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사 조정 항목이다. 법인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다 이거 있죠? 장부에다 이런 식으로 차, 대 이런 식으로 장부에 기장을 한다는 겁니다. 장부에다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해놔야 돼요. 장부에가 없는데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장부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 장부에 기록이 돼 있는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한다. 장부에 송금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계산하지 않은 경우는 송금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정 청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산 시 송금에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선임할 수가 없고 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경정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세기본법 보시면은 수정 신고가 있고 경정 청구가 있죠. 경정 청구는 세금이 너무 과다하니까 세금 좀 줄여주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상각이다.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건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배웠죠? 건물 장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1억 원에 대해 세금 납부 1억 5천 처분이익이 1억 5천만 원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 빼가지고 1억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익이 1억 원이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둘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든지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든지 어차피 세금 내는 건 똑같다. 그러므로 세법은 뭐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 보시면 일시적 조업 중단이다. 가동 중단한 게 아예 가동 중단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조업 중단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CV인 계산 세법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